요즘은 막 반포 있는 데도 보면 우와 막 진짜 눈이 호강할 정도로 잘 지어진 단지들, 평면도 더 좋아지고 이런 단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더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5세대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5세대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단지가 있긴 한데 네, 이번에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열광하는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는 사실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요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시초가 언제냐로 갖다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년대에도 아파트는 있었지만 네. 당시에 막 연탄 떼는 아파트, 그걸 우리가 막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다 화장실 기본 2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예전 있죠. 아파트들은 다 하나씩 있었었고 네, 맞아요. 평면도 다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된 시점이 언젠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파트를 얘기할 때 제 신축 아파트가 점점 더 선호 현상이 각광이 될 거다.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 예. 정확합니다. 네. 요즘 정확하게 2024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부동산 쪽의 신조어 중 하나가 얼죽신인데 제가 신축이 더 좋아질 거예요. 신축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신축도 언젠간 구축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또 신축 나와요. 그렇죠. 그럼 또 뭐 그때 가서 또 신축 가면 뭐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언제 항상 신축을 사야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구축되면 너 쟤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영상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대를 네. 한번 기준을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학계에서 정의된 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아파트 세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1세대 아파트의 시작을 저는 1970년도부터라고 봐요. 그 전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막 연탄 떼는 아파트들, 그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열심히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로얄층이 2층, 3층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앞에 살았었거든. 아, 그렇군요. 오, 생각보다 나이가. 그래서 5층 사는 애들 보고 아유 안타깝다, 다리 아프겠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나마 우리가 젊을 때는 네.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운동한다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내가 젊을 때나 그렇지. 나이가 막 60, 70 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 고층이 더 저렴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전에 연탄 떼던 시절에도 일산화탄소 중독 막 이런 사건들도 생각보다 많았었는데 아파트에서 그걸 해버리면 나는 제대로 관리했는데 남의 집 때문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1세대의 시작이 언제였냐, 더군다나 이 인식이 확실하게 달려진 때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마포구에서 이제 와우 아파트라고 그때 당시 이제 시민 아파트들 막 이제 철거민들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어주려 열심히 공급했었던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 딱지. 진짜 그 딱지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렴한 산등성에다가 아파트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건축 수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워낙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허술하게 지었다가 붕괴 사고가 나면서 인명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났구나. 당시에 아파트는 이미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요즘도 초고층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 뭐 이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인식은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와우 아파트의 붕괴가 1970년도예요. 그러면 1세대 아파트의 가장 상징적인 단지를 저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고 봅니다. 압구정 현대가 아니고요. 압구정 현대도 물론 중요한 단지지만 1세대 아파트의 표현이지만 그때 여의도 시범이 왜 가장 상징적이냐 라고 하게 되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딱 책에서도 담아두긴 했는데 당시에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를 갖다가 이미지를 극복하고 당시 여의도에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성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사활을 걸고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에 진짜 퀄리티 높게 예전처럼 막 그런 임대나
약간 서민들 사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중산층을 타겟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범 아파트 보면 중대형 평수가 되게 많아요. 약간 고급 프리미엄 느낌으로 갖다가 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중 연탄 뗀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난방을 최초로 도입한 게 여의도 시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전엔 중앙난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공동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수도, 전기, 가스 관련된 시설들을 이제 공동구로 갖다가 모아놔서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만든 시설이 바로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지역들 가다 보면 여전히 막 전깃줄도 막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있고 예. 보기 안 좋고 하는데 다 지하로 갖다가 매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최초로 도입한 게 이제 시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아파트도 국내 최초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의도 시범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최초 타이틀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의도 시범이 처음에 분양할 때만 해도 비싼 거 아니냐 뭐냐 했지만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여의도의 다른 부지들도 다들 이제 아파트 분양이 완전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붐이 생겼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그전에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중산층들도 거주하는 주거 공간으로 팔바꿈한 게 1970년도였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부자들이 만약에 아파트가 성공 못했으면 다 단독주택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이 결국 부족해서 그쵸. 그때 부동산 폭등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3D로 15층에 막 이렇게 사람 쌓아놓으니까 이 땅덩이 하나인데 부자 15명을 깎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여유분이.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죠. 그게 왜냐면- 아파트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아파트라는 공급 자체가 사실 서울의 땅이 워낙 한정돼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건축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아파트, 그렇게 몰개성한 주택들, 그게 뭐가 좋다고.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서 뭐 그 사람들 비싸게 주고 들어가냐. 사람의 주택을 맞춰야지 주택에 사람을 맞추냐. 사람의 개성은 다 다른데 거기 3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 뭐 85제곱미터 여기에 다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막 네.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부자들을 다 그렇게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그쵸. 지금은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인식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빌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빌라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래도 이미지가 좋죠. 네. 하지만 단독주택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다들 그 서울의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다들 단독주택 짓고 살고 있으면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었겠죠. 그 시절에 막 벌집 아시죠? 가리봉동 벌집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 단칸방에 막 여러 가족 살면서 그 마당에 있는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럼요. 거기서 그냥 물도 씻고 그러던 게 아파트화가 되면서 그나마 좀 나름대로 좀 생활의 편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에 등장한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필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앞서서도 1970년도가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린 그 전에 아파트 인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어요. 뭐 진짜 막 임대 아파트 아니냐, 막 그냥 못 살던 사람들, 뭐 철거민들 이주시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 막 붕괴 사고 나니까 이거 아파트 안전한 거 맞아? 했었다가 그때 서울시에서 타겟팅을 중산층들이 원하는 고급형 단지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단지형으로 갖다가 확 바꾼 게 1970년도였다. 그게 1세대 아파트의 근데 정의. 이미 1세대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세대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2세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2세대 아파트의 등장은 1990년도부터라고 얘기는 해요. 아. 이제 그러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일단 지났죠. 네. 1990년도에 어떤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 물론 딱 잘라서 2세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80년도 때부터도 그런 2세대의 형식을 갖춘 단지로 나오긴 했는데,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하주차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다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70년도 당시에 자동차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목동도 80년도에 조성됐지만 맨날 주차장 가면 어떤가요? 헬게이트, 막 2중 주차, 3중 주차하고 막 서로 막 이제 차를 빼기 힘들고 뭐하고. 물론 지금과 같은
주차장은 아니긴 해요. 네. 저도 그 전에 지금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는 90년도 아파트 당시 물론 입주할 때는 그때 당시 신축이라서 우와 너무 좋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상 있고 지하 있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부족하진 하지만 또 1인 1대는 다 주차할 수 있게끔은 예. 되어 있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 완벽하게 100% 지하 주차장도 아니었었고 지하 일부, 지상 일부 이런 식으로 있었었다. 지하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 아니고 걸어서 1층으로 들어가 분당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 기억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네. 사실 저 살고 있었던 예전에 90년도 아파트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당시 지하 주차장이 있긴 했지만 2세대 아파트의 한계 중 하나가 물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엘리베이터랑 지하 주차장은 직결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이 되는 걸 더 좋아했잖아요. 네, 맞아요. 편하니까, 빠르니까. 그래서 지하에 주차했다가도 비가 오면 또 우산 쓰고 그러고 가고 네. 또 지하도 주차장 요즘은 또 광폭 주차니까 폭도 넓고 주차가 훨씬 편한데 예전 주차장 또 빽빽하게 딱 법정 요건만 맞춰놓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1세대와의 차별점 중 하나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도 생기기도 했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단지로 가면서 단지 이제 조경도 신경 많이 쓰기 시작했다. 3세대면은 그럼 IMF 이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보통 3세대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2000년대부터 3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게 생기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 광고 많이 했어요. 그때. 네, 그때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대림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지금 참고로 대림도 아니죠? 네. DLENC로 바뀌었는데 이제 대림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편한 세상. 지금은 여기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TV 광고를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편한 세상 딱 광고 나왔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딱 얘기한 것처럼 네. 자이도 있고 레미안도 나오고 롯데캐슬도 나오고 각종 브랜드들 예전에는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한양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브랜드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은 아파트가 어느 시공사가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뭐야 3세대라고 해도 2세대랑 브랜드만 바꾸면 사실 실제로 2세대 아파트들 중에서도 네. 삼성 아파트였는데 삼성짜리 떼고 레미안으로 바꾸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때 것처럼. 주민들이 이름 바꾸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쵸. 다 바꾸고. 네. 그러고 뭐 아니면 LH 아파트 단지인데 좀 집값 떨어진다고 LH 이름을 빼버린다든가 브랜드 다른 거 씌우고. 네. 그러면 뭐 브랜드만 바뀐 거면 뭐가 실제로 바뀌었냐? 라고 하겠지만 그런 2000년대 이제 전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평면혁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옛날 아파트들이랑 요즘 아파트들이랑 보면 똑같이 85제곱미터라고 하지만 네.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실평수가 좀 어떠던가요? 훨씬 넓죠. 그렇죠. 네. 훨씬 넓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란다 확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2세대 아파트는 방마다 다 베란다가 있어. 발코니가 있어요. 근데 보통 3세대부터는 안방 빼고는 다 터버리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확장이 합법화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확장에 대한 사항을 들 수가 있는데 이 확장이 예전에는 위법이었던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근데 뭐 친구네 집 가면 확장한 집도 있었거든요. 불법적으로 확장들 했었죠. 아. 당장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저희 집이 90년도 네. 아파트였는데 네. 그때 방을 확장을 했는데 확장이 불법으로 했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방이 겨울마다 너무 추워요. 그쵸. 난방 안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제 네. 확장 딱 베란다 있는 부분이 그냥 우리 베란다 열어놓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예. 보일러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리고 샤시가 지금 확장하는 거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중창을 한다든가 단열도 무슨 로이 유리가 어쩌고 하면서 샤시도 좋은 걸로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확장이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된 게 2006년도 1월 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확장이 이제 합법화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도 구축 아파트 이제 합법 확장 정식으로 구청에 신고하면서 이제 보일러도 깔 수 있고 샤시도 다시금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확장 뭐 그럼 구축 아파트도 확장하면 되잖아 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애초에 평면을 짤 때부터 확장할 거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깝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론에서 막 비판하는 포인트기도 하지만 옵션 장난한다. 예. 확장을 사실상 강매를 한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한 집 때문에 위아래가 결로 터지니까. 예. 그래서 확장을 갖다가 사실 지금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예요. 그쵸. 왜냐하면 확장비만 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네. 확장하기 싫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확장을 안 하면 그 샤시 발코니 딱 다 살리게 되면 모양이 기형적이에요. 네. 애초에 확장할 걸 전제로 해서 설계를 떼어놓는 건데, 근데 이게 건설사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사실 건설사도 그게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적을 넓게 빼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최대한 서비스 면적들을 넓게 빼려고 하게 되고 확장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짜게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넓게 터놓으니까 실평수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 게 단순히 예전 발코니 면적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넓어지는 게, 그게 과거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이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지방, 하다못해 경기도만 하더라도 규제가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33평 전용 84 타입이라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신축과 서울 신축과 보다 보면 면적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럼 경기도가 더 넓어요? 네, 경기도가 규제가 덜 합니다. 그러면 2006년 이후에 나온 아파트 중에서 경기도 걸 사라. 그거는 좀 더 넓다. 그거는 이제 숫자 입지적인 말고, 거는 숫자 좀 말고 다른 그냥, 건데, 네, 그냥. 면적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경기도권이나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해도 보통은 네. 서울보다는 완화돼 있어요. 아. 그래서 똑같은 30평대라고 하는데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게 체감이 아니라 진짜 넓다. 발코니 폭을 막 더 넓게 빼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 대전도 보니까. 거기다가 요즘 무슨 3면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3면 발코니가 무슨 의미냐면 보통은 앞뒤로 발코니에서 앞뒤로 트는 건데 디귿자 모형을 발코니를 넣으면 3면으로 터버립니다. 건설사가 서비스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짰다 이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건축비는 더 들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모든 세금 규제가 85제곱미터 우리 국민평균 기준으로 갖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우리가 양도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부가가치세가 주택에 붙는다라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우리가 상품 거래할 땐 부가세 10% 붙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붙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붙는다는 거 아시는 분 모를 것 같은데. 예. 이게 사람들이 보통 붙지만 잘 모르는 게 국민평형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를 보다 보면 33평 분양가 10억이다. 그럼 순수하게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대형 평형이다 라고 하면 그 분양가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는 최종 소유자가 납부하죠. 그냥 분양받는 사람이 납부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은 부가세가 이미 녹아 없어진 거니까 모르네.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 거지만, 부가세라는 것도 그리고 국민평형 기준으로 갖다가 자꾸 우리가 항상 땅이 좁았다 보니까 너무 대형으로 갖다가 넓게 짓기보다는 주택 수를 많이 지어라 라고 하면서 한 그런 규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하면 당연히 비싸지만 근데 용적률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넓게 분양하고자 하는 게 그런 서비스 면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층간소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3세대부터. 그래서 왜 2세대 때는 그 말이 별로 없다가 3세대 때 나왔냐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벽이 더 얇아진 느낌이 나거든요. 2세대는 이만했던 것 같아요, 벽이. 근데 3세대부터는 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사실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건축법상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왜냐면 하도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안 좋은 역사긴 하지만 너무나도 당시 건축이 막 철근이니 뭐니 뭐 진짜 그때 당시 빼먹기도 많이 빼먹었었고 뭐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진짜 인명사고도 났고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었고, 예, 그 있었죠. 시절에는 대단히 이제 건축법에서 얘네들이 빼먹을 거를 가정해서 완전 타이트하게 두께도 길고 막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날림으로 짓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지어도 괜찮다라는 기준들이 점점점 생기면서 좀 완화가 된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도 3세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항상 음모론으로 하면 끝나긴 한데 3세대가 의심이 가, 저는. 그러고 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안목치수라고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치수라는 거. 맞아요. 네. 예전에는 벽 기준으로 해서 85제곱미터라고 했었을 때 네. 우리 중심 벽체 가운데 기준에서 85제곱미터를 했다가 그게 진짜 실평수 85제곱미터는 아니지 않겠냐
라고 해서 벽 안에서 딱 눈에서 보여지는 그 실평수에서 85제곱미터를 딱 정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2평에서 3평 정도가 또 차이가 나요. 이게 2평에서 3평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걸 다 혼합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유달리 오피스텔이 작아 보이게 느꼈던 이유는 이런 서비스 면적과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이유다.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게 실제로 우리가 아파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요 라고 하지만 사실 아파텔의 기준은 전용 85제곱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텔 즉 정확하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이 원칙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건축법 개정되고 바닥 난방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지어질 오피스텔들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기존에는 난방도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럼 이런 중앙에서 있는 시그니엘 같은 데들. 네. 예. 그래서 시그니엘 같은 경우도 피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바람 넣으니까 건조해진다. 네, 왔다 갔다. 건조해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온돌 문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오피스텔의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평수도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딱 전용 면적 실평수라고 했지만 그러면 똑같은 실평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서비스 면적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오피스텔은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85제곱미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33평이라고 말해요. 근데 85제곱미터 자체를 3.308로 나누면 25평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33평을 말해? 라고 하면 그게 공급 면적 기준으로 33평이에요. 근데 그러면 속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막상 서비스 면적을 또 더해보면 그게 또 33평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의 85제곱미터는 진짜 25평인 거예요. 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25평 사이즈가 오피스텔 85제곱미터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25평은 59제곱미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84 타입은 아파트 25평과 비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드립니다. 그럼 평당 분양가 계산할 때 좀 다르게 기준 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4세대랑 3세대는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4세대는 네. 오히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세대와 3세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평수나 평면 혁신 뭐 이런 얘기들 표현해 드리긴 했지만 4세대는 여러분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지? 바로 커뮤니티의 도입입니다. 2010년도 때부터 네. 커뮤니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치. 사실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100%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 차가 안 다니니까 요즘에 특히 애 키우시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뛰어다녀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뭐 물론 3세대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집 내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굳이 상가를 갈 필요가 없어. 커뮤니티 내에서 다 돼. 저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 살기 전에는 구축에서 딱히 불편한 걸 못 느꼈었어요. 왜냐면 그게 일상이었었으니까. 근데 신축에 한번 가보니까 한번 편해지는 거 적응하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아니, 커뮤니티 많이 쓰세요? 네.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당장 골프 같은 연습, 경우도 헬스장. 근데 그 1시간 이용권이 2,000원 밖에 안 해요. 이게 입주민들한테 돈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재개발 조합에서 시설비는 다 투입을 했어. 그러면 뭐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돈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으로 갖다 스크린 타석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도 레슨이 있죠. 요즘 막 골프 프로 레슨 잡기도 어렵다 뭐다 막 이럴 때 있었는데 그냥 가면 언제든지 이제 레슨 시간 예약해서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저렴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떼먹을 게 없잖아요. 네, 보통 이제 회사가 좀 중간에 해야 되니까. 그쵸. 왜냐면 거기 이제 운영비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윈윈인 거죠. 주민도 윈, 그리고 프로도 윈. 왜냐면 다른 데서 뭐 여기저기 뭐 5만 원 해도 떼고 내가 가져가는 게 2, 3만 원이다. 여기는 그냥 2만 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도 그냥 간단하게 입고서 지하 주차장 통해 가지고 다 커뮤니티 연결돼 있으니까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커뮤니티로 가서 연습하고 돌아오고 저는 헬스장까지는 잘 이용 안 하죠. 제 남동생 같은 경우 헬스장 이용하고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컴퓨터공학과
예. 나와서 이제 프로그래밍 맨날 다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택근무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될 때 단지 카페를 가게 되면 아, 그치. 거기 카페도 무슨 커피가 1,500원밖에 안 해요. 뭐다 이래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있고 워낙 편하다 보니까 확실히 신축 아파트 한번 살기 시작하면 구축 가기도 쉽지 않겠다. 옛날에는 그 주상복합의 장점이라고 해서 그런 상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편하다라 했는데 4세대 아파트부터는 그 좀 그런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상복합의 장점도 어느 정도 차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딱 주상복합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축이 좋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연차로만 끊게 되면 뭐 지금 이제 5년 내 신축 아파트예요. 근데 얘도 시간 지나가면 10년차 아파트가 되고 또 시간 지나가면 15년차 아파트가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 있을 텐데, 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커뮤니티 유무가 되게 중요한 게, 당장 마포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마포에 대장하면 보통 많이 떠올렸었던 게 마레프였거든요. 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근데 지금은 더 신축 있죠. 마푸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이런 식으로 더 비싼 단지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레프가 가격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마레프도 되게 가격이 높거든요. 얘네가 언제 입주했냐면 2014년도에 준공을 됐어요. 근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만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물론 요즘 최신 커뮤니티랑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커뮤니티가 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래도 역 가깝고, 그래도 있고 없고에 대한 체감은 되게 큰데, 우리가 일단은 세대를 갈라 나가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거지, 그 내에서도 연식 뭐 오래되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게 급을 달려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내가 연도로 따지게 되면 보통 4세대의 등장이 2010년도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4년도, 15년도 때부터 본격적인 3세대 단지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좀 선도적인 데들은 2010년도 때부터. 그런데 당장 단적으로 우리 그 타워 팰리스 아시죠? 예. 타워 팰리스가 네. 지금 가격이 싼가요? 곧 50억. 비쌉니다. 예. 근데 타워 팰리스 연차를 보면 20년이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물론 타워 팰리스가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에요. 과거에는 진짜 부의 상징, 독보적이었죠. 예. 독보적이었는데, 근데 지금 반포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워 팰리스가 싸지도 않죠. 주상복합은 오래되면 또 아니야 라고 하지만, 타워 팰리스 또 잘 갖춰져 있는 게, 그때 당시 삼성물산은 엄청 신경 써서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골프 연습이나 뭐 수영장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급은 조금 달라도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더 뒤에 입주한 단지들, 우리가 잠실의 엘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해당 단지들만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없어요. 여기서 리센츠가 이제 약간 공간 만들어져 있는 곳 중에서 좀 개변해가지고 커뮤니티 만들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부터도 이제 타워 팰리스는 커뮤니티가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점점 더 편한 데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커뮤니티가 더 잘 돼 있는 곳들. 그러니까 이제는 4세대가 아니라 4.5세대. 요즘은 막 반포 있는 데도 보면, 우와, 막 진짜 눈이 호강할 정도로 잘 지어진 단지들, 평면도 더 좋아지고 이런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달라지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더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급을 낮춰놓은 데들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4세대 단지들은 커뮤니티 유무로 관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됩니다. 자, 이제 원래 우리 주제는 5세대였어요. 그래요? 여기서 다 나왔어. 그러면 5세대로 갈 게 없잖아요. 솔직히 밥 나온다 그러면 커뮤니티로 가야지, 이걸 5세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5세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5세대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단지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5세대는 아직 안 나왔다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4.5가 됐든 뭐 아니면 4.7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더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뭐 트리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식 서비스도 나온다 뭐다 얘기는 해도, 우리가 뭐 조식 없다라고 해서 뭐 그게 뭐 나는 안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4세대네. 네,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커뮤니티, 뭐 요즘은 뭐 커뮤니티 오페라하우스도 넣겠다. CGV도 넣는다. 카페테리아도 그냥 지상에 그냥 커뮤니티로서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층에. 라운지처럼. 라운지를 갖다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호텔처럼 이렇게 꾸며놓는 곳도 있고, 뭔가 아까 말한
올까? 삶의 질 역변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4세대로 나는 회귀 못해 라고 할 만큼이 있느냐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없을 것 같은데.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거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다고 30자료만 넣으면 오늘 진짜 예능 하나 찍은 거예요. 네네. 덕분에 이제 이걸 느끼면서 왜 대한민국이 아파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편의성이 올라가고 있다. 세대를 올라갈수록 점점 더 편해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유지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아파트만큼 이렇게 퀄리티를 발전해 나가는 곳이 없는 거죠. 외국에서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예를 들어서 막 미국, 할리우드 보면 아파트 이미지가 어떤가요? 임대 아파트잖아요. 저 임대 아파트. 슬럼가에서 막 보통 못 사는 미세인종들이 많이들 모여서 약간 치안도 어렵고 뭐 이런 이미지지 아파트가 고급 주거 시설이라는 느낌이 아닌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아파트 좋아해도 LH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짜 민간 하이엔드 프리미엄 단지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곳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도 단독주택 불편하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직접 다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다 관리사무소에서 다 고쳐주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아웃소싱이기도 하면서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제로 살아보면 편한 게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오히려 모른다. 나중에 이 아파트를 해외로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데 한국형 아파트 단지를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인도까지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덕분에 오늘 또 아파트에 대해서 소중한 시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